지금부터 제94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의 부작용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의 핵심 기술이 UAE와 미국에 유출돼서 지금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수원 퇴직자가 UAE로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까지 넘긴 걸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0여 년간 2천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기술이 유출됐고 또 앞으로 정비계약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게다가 앞으로가 더 큰 걱정입니다. 지난 한 해 한수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공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인원이 144명이라고 합니다.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도 많은 인력들이 회사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고급 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책 없는 탈원전으로 한전은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전의 주가도 절반 이하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름철 전기요금까지 깎아주기로 해서 추가로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전과 한수원 임원들은 배임죄 고발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포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국가의 에너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우리 경제까지 치명상을 입힌다면 언젠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망국적 탈원전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책 결정 관여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의 즉각 재개와 탈원전 정책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어제까지 제가 부산을 방문해서 민생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지역 공인중개사 분들도 만나고 또 기업인들도 만나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부산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중앙 경제 힘들어지지만 지방 경제는 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부산의 건설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공인중개사 분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서울 집값 잡겠다고 어설픈 정책을 내놨다가 서울 집값은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지방 부동산 경기만 망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업체, 가구업체, 청소업체 등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정부가 못한다면 우리라도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 기업인들의 어려움들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부산은 건설 수주와 투자가 6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수출도 12.8%나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인들께서 여러 어려움들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최저임금 급등 문제를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는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 잡자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올해부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개선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최저임금 급등시킨 이 정권이 책임을 질 문제인데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설을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해서 형평에 맞도록 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이나 그에 동조하는 분들께서는 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을 할 그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의 기업인들은 모두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야당 대표 공격에만 힘을 쏟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당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와 민생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8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2019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0%로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2.3%에서 2.1%로 낮췄습니다. 무디스는 2.2%,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2%. 글로벌 경제기관 대부분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 초반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만 2.6에서 2.7% 성장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만 올바른 경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수치를 부풀리고 또 좋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 것은 딱 두 곳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문재인 정권이고 또 하나는 북한입니다. 지난 18일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현 당국 경제 성적표 그만하면 괜찮은 편이다 하고 이례적인 칭찬을 했습니다. 이 정권도 이 북한의 칭찬을 받아서 좋은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북한과 이 정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국의 경제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제 아래 전라남도 강주 시민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경제가 폭망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전국적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대표께서는 부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부산뿐만 아니라 이 경제 폭망은 전국적인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악착같이 그 진단을 막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자유한국당이 경제 청문회를 열자는 것을 왜 반대합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 정권은 자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건 없이 수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는 경기 정점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용어라고 봅니다만은 이 경기 정점 시기의 판단 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의 고점을 2017년도 2분기에서 3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유감스럽게도 이 정권이 최저임금의 급진적인 인상, 또 법인 세율의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공식적인 고점으로 인정하게 되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점 이후 하반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고용 대란 등의 경제 위기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재부는 고점을 찍던 2017년 4월 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했고, 이후에도 정부는 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것처럼 발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KDI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2020년 이후의 경제 성장률을 1.7%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재정 확대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경제정책을 정확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의 순방에는 그렇게 부러워하던 북유럽 3국 복지국가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지로 국가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제자유지수의 순위가 2017년도에 23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 29위입니다. 문 정권 2년 만에 무려 7단계나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장이 죽어간다는 반증입니다. 2년간 소득주도 성장 실험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복지 정책을 경제 정책이라 우기지 말고 자유시장 경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점 찍은 그 사건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거의 윤석열 검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기관은 끝났습니다.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참 순진했던 겁니다. 그 나름대로 검찰의 그 조직 내부의 기수 문화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 조직의 그 돌아가는 관행을 인정해 줬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조직의 어떤 독립성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동욱이라는 검찰총장을 낙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 조직의 기수 문화를 파괴하겠다, 파격적인 인사를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낙점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뭐냐면 그 행동은 검찰을 문재인 정권 손아귀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대윤 소윤 하면서 소윤은 윤대진 검사였는데 그 검사를 결국은 검찰국장 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린 검사들이, 젊은 검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검찰국장입니다. 모든 검사들의 인사와 보직 이런 걸 다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윤대진을 넣습니다. 아마 중앙지검장, 앞으로 임명될 중앙지검장은 윤대진 검찰국장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9.9%일 것입니다. 윤대진 그런 검사는 누구냐? 다 아시겠지만 윤대진 검찰국장의 매형은 통진당의 핵심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의 실세였던 이용대 민주노동당 전 정책위 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윤대진 검찰국장의 부인은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 최모 부장판사입니다. 그 윤대진 검사는 과거 검사 시절에 제가 들었던 얘기로 골수 운동권이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중앙지검장 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계속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된다. 결국은 검찰의 권력을 뺏어서 경찰한테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검찰의 개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검찰 개혁 왜 하는 겁니까?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자는 게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권력의 하수기관 노릇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그건데 어떻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딱딱 그 조직 내부에 기수를 망가뜨리면서 검찰총장 시키고 그렇게 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검찰 개혁인 거지 검찰을 내 손아귀에 넣겠다는 거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적폐청산 계속하겠다 그 이름으로 결국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상대로 무언가를 계속 찾아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걸 괴멸이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그거를 이제 공포정치가 또 시작되는구나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내려놓는 겁니다.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내려놓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했던 일이 피의 사실을 수없이 공표하고 사람들에게 치욕을 주고 별건 수사를 수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이제 과거의 윤석열은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윤석열만 남을 뿐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도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과거 윤석열 검사를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문재인 권력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 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희망을 버리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선 귀순 57시간 대기 귀순은 우리 안보에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못지않게 우리 경제의 허파에 큰 구멍을 뚫으며 영세자영업 하시는 분,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숨막히게 하면서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로부터 일주일 9988 기업 수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로 법정 시한이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48시간 전에 국회 길 건너편의 중소기업 중앙회에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 15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일성이 범법을 인정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이지만은 그 돈을 못 주고 있는 사업주가 전 산업에서 16%, 일부 영세업종과 소규모의 사업의 경우에는 30%를 넘는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백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34달러, OECD 36개국 중에서 29위에 불과하지만은 소득 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주요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세계 1위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생산성에 높은 임금을 주라고 하니 중소기업인들이 범법을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1분기에 중소기업 제조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7.3%나 줄어들었고 견디다 못한 영세 중소기업은 직원 10명 중 1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2.5% 줄어들면서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주황회 조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기업 두 곳 중에 한 곳이 신규 채용 못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5곳 중 한 곳은 무대책, 10곳 중 한 곳은 폐업하겠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경제도 2년 만에 50% 오른 비용 폭탄을 떠안고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땅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50% 오른 지금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벼락 인상을 통해서 사회주의식 평등을 달성하려고 하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장 경제에서 누군가의 임금과 월급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기 때문에 복지천국 북유럽 3개국도 임금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를 할 수 있는 더 큰 자유와 기업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율이 보장돼야 더 큰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 될 겁니다. 가장 존경을 받는 미국의 대통령 중 한 명인 토마스 제퍼슨의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정부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제발 청와대와 정부는 물러서 주십시오. 그래야 최저임금위원회가 15개 중소기업 단체의 절규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단속과 처벌 유예기간도 연말까지로 연장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과 노동 생산성, 실업률 등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포함시켜 공식화해 주십시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도 제4조 제1항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문 그대로 업종별로 세분화해 주시고 골목상권,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규모별로 세분화해서 정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입법 제안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경제실정청문회,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셔도 좋습니다. 중소기업 단체, 전문가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를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병 영국을 수렁에서 건져낸 대처수장은 말했습니다. 평등을 자유보다도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유를 첫째로 내세우는 사회는 보다 큰 자유와 보다 큰 평등을 달성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에서
자유가 사라지지 않았다. 평등도 중요하지만은 시장 경제에서 시장을 지우지도 않았다. 이렇게 얼마든지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추경 심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청문회 꼭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지급 현실을 고려한 당대표 발언에 대해서 여당을 비롯해 이렇게 호도하는 것을 보니 제가 또 환노위에서 그런 논의를 함께 했던 입장으로서 명확하게 논의됐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 임금 형평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가장 핫한 이슈였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실질 지급 임금의 형평에 대한 것이죠.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우리 당의 중점 추진 사안이었고 실제 격렬한 논의 끝에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로 상여금과 숙박과 식대 현금 지급분의 일부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숙박, 식대는 기존에는 대부분 현물로 많이 지급을 했었죠. 그런데 그러한 현실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공회의소에서도 업계의 볼멘 소리가 계속됐던 겁니다. 현실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최저임금은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 숙박, 식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반영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일부 조정을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업계 의견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변화, 실질 임금 변화가 수반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충북 단양에서 자유한국당 청년 전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청년 전진대회는 청년의 오늘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 중앙청년위원회가 준비한 이 행사는 진짜 청년 중심 행사를 표방합니다. 그간 1시간 가까이 진행되어 왔던 축사와 격려사를 없애고 VIP 테이블도 없앴습니다. 청년이 진짜 VIP이고 주인공이라는 마음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진대에서 발표될 자유한국당 7대 청년 비전의 경우 청년 당원들의 직접 설문조사를 받아서 민주적으로 선정한 결과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청년 전진대회는 당이 어려운 순간에도 당과 함께해온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청년의 오늘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다 라는 슬로건은 바꿔 말하면 청년을 포기하면 당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당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시작을 청년 전진대회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대통령께서 2030 제조업 세계 4강,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비전 선포를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비전 선포가 참으로 공허하게 들린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도대체 이 비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제조업 르네상스 하려고 하는데 최저임금 이렇게 빨리 올려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런 국가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를 하면서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겠는가 하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월요일 최고위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올 1분기에 이 제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실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방법론이 전혀 없는 가운데 운동권에서 투쟁 구호 외치듯이 제조업 르네상스 외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또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조세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총선용 쇼일 뿐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에 쌀 5만 톤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인 쌀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북한에서 일단 달라고도 하지 않고 고맙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쌀값은 안정돼 있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보내는 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확인할 길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쌀 지원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